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국 국제부 특파원 기자가 취재해 온 내용이 방영되자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방송 국제부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로이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전쟁터부터 자연재해 현장까지 세계 곳곳의 사건, 사고를 취재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취재를 했던 적도 있었고,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에도 취재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1월 CNN 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보고 한국에 특별 취재를 다녀오라며 방송국의 데이터 분석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마도 K-팝이나 한류의 열풍에 관한 생각을 했어요. 당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고 있어서 내심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알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서 데이터 분석팀의 보고서를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CNN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사회적 속도를 측정한 결과였는데 서울이 다른 여러 나라 도시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 계산 실수라고 생각하며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는 데이터 팀장님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 모든 게 과장이거나 조작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자료 추출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천천히 입국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치 2배속으로 재생되는 영화 같았습니다. 여권 확인, 지문 스캔, 얼굴 인식까지 불과 20초 만에 끝났죠. 미국이었다면 최소 3분은 걸렸을 겁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처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제 목적지를 듣고 바로 3가지 경로를 제안하며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했어요. 지금은 여의도가 밀리니 우회를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면서 30분가량은 시간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기사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출발을 했고 강남에 예약해둔 호텔까지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혼잡한 도심에서 이 정도 거리는 2시간은 잡아야 했거든요.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는데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체감상 1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최소한 10분은 걸리는 시간이었죠. 숙소에서 짐을 풀고 저는 방에 앉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 문화적 차이인지 아니면 정말로 CNN 데이터 분석팀에 발견한 놀라운 현상의 시작인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상황들은 저의 기자 경력 동안 보았던 그 어떤 현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실수를 했죠. 교통카드를 준비하지 않고 천천히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제 뒤로 줄이 늘어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짜증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중년의 여성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처음 오셨냐고 물어보며 이쪽으로 하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능숙하게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죠. 미국이었다면 분명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모두 말없이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디지털 전광판에서는 정말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지하철의 도착, 예정 시간과 출발역, 종착역, 급행 여부를 상세하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번째 역을 출발했는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탄하며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정확히 안내된 시간의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열차 안이었습니다. 완전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소음과 혼잡함을 익숙한 저로서는 문화적 충격이었죠. 알고 보니 출퇴근 시간은 배차 간격도 줄어들고 한국 사람들은 서울 지하철 시간을 믿고 일정을 계획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내려서 서초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고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바로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미국의 예의를 생각해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대표는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늦은 줄 알고 죄송하다며 말하자 전혀 늦은 게 아니라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표는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게 습관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저는 그의 업무 스타일에 물어보았습니다. 대표의 대답은 충격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 테스트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사의 제품 개발 타임라인이 담긴 차트가 있는데 실제로 매주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 회사들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희는 회사 근처의 식당으로 향했고 메뉴를 고르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테이블에서 모니터로 바로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식당에서는 종업원을 부르고 메뉴판을 받은 뒤 메뉴를 선택하고 다시 종업원을 불러서 메뉴를 주문하는데 한국에서는 테이블에 앉고 태블릿 모니터로 바로 주문하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한 직원이 점심 식사를 빨리 하고 커피를 한잔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20분이면 식사와 커피까지 충분한 시간이라서 나머지 시간은 개인 업무를 보거나 병원을 이용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짧은 시간 낮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식사하고 회사로 돌아오니 책을 읽는 직원도 보이고 탁구를 치는 직원도 보였어요. 취재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았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CNN 데이터 분석팀의 보고서가 실제로 정확했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심층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놀라운 속도의 문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발상지를 찾아 나섰죠. 미리 약속한 한국의 유명 대학 사회학부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회문화 속도를 25년간 넘게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곳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로 가는 길에는 학생 휴게실이 있는데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주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잠시 멈춰 지켜보았는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달원이 휴게실까지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저의 놀라움을 미소로 반기며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연구실. 한쪽 벽에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 속도 지수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었고 그래프를 보며 교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살아가게 되었는지요?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생존 전략이죠. 조선시대의 한국은 오히려 여유로운 나라였어요.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김 교수가 보여준 컴퓨터 화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영토 전체가 폐허가 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한국은 정말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1950년 미국에는 이미 수많은 고층 빌딩이 즐비했는데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단 70여 년 만에 이룬 변화는 미국이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도시로 발전하는데 걸린 200년의 시간을 한국은 70년으로 단축시킨 거죠. 다른 나라들이 100년에 걸쳐 이룬 변화를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이룬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빠름은 단순 습관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속도가 최근에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스마트한 속도를 추구한다며 기술을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 가지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워라밸을 강조하면서 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했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서 같은 결과물을 절반의 시간으로 만들어낸 거죠. 한국인들은 그저 속도만 올리고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절약을 통해 더 많은 자기 개발을 하고 취미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었죠. 김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제가 관찰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단순히 조급함이 아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나머지 시간을 여유를 가지며 가치 있게 쓰는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CNN 분석팀에서 가져온 영상을 김 교수님과 함께 보았습니다. 1950년 후반 서울의 흑백 영상이 펼쳐졌어요. 놀랍게도 그 시절 한국인들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느린 나라였어요. 하지만 1960년 후반이 넘어가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사람들의 빠른 문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부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언급하며 설명을 했어요. 공사는 최소 10년 걸릴 것이라고 해외 전문가들이 말했지만 한국은 불과 경부고속도로를 2년 반 만에 완공을 했고 포항제철소도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해냈다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근로자들은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기 살기로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 시기에는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는 빠름은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전쟁의 폐허에 벗어나 국가를 재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집단적 욕망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한국의 산업화는 가속화되었고 컨테이너를 싣고 전 세계로 향하는 배들이 보였습니다.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한국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 즉 50대 이상 세대들은 빨리빨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항상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영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넘어갔어요. 실직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기업들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그리고 그 직후 전국에서 벌어진 금 모기 운동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속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 교수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IMF 구제 금융을 받았을 때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회복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년 만에 모든 부채를 상환했고 전 세계가 불가능한 회복이라 불렀지만 한국 사람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시민들의 얼굴 표정에는 절박함과 함께 강한 긍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집단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한국인의 빠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영상은 2000년대 초반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10년 넘게 걸린 반면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전국 단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닌 역사적 필연성에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압축 성장의 DNA고 부릅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속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CNN 팀과 함께 다음 취재 일정을 준비하며 한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이 보여준 대응 속도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보도가 많았어요. CNN 본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첫 번째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데 약 3주가 소요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불과 일주일 만에 자체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여러 자료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보도 자료와 신문 기사들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생명공학 기업들은 정부 기관과 협력해 빠르게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 신속하게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검사를 할 때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 아이디어는 모든 나라로 퍼지며 진행이 되었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검사를 할 수 있었고 혹시나 확진자가 있어도 차량 안에 탑승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검사자와 접촉을 하지 않아서 확산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자료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다른 나라 국가들이 진단키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은 이미 하루에 수만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역학조사 시스템도 대단했어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동선 추적을 시작했고 이를 위해 CCTV, 신용카드 내역, 휴대폰 GPS 등을 다양하게 활용했다고 했어요.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시민들에게 공유되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위험 지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 공유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구축되었어요. 모든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초기 대응 속도가 감염 확산 곡선을 효과적으로 완만하게 만들었고 이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했고 미국을 포함한 많은 여러 국가들이 전면 봉쇄 조치를 취했음에도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비교적 적은 제한 조치로도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런 속도의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스타트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한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CNN 분석팀이 소개시켜준 한국의 스타트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빌딩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빨리빨리 문화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회사의 로비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회사 대표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캐주얼하면서 깔끔한 복장의 차림이었고 웃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를 소개시켜주면서 그는 한국의 새로운 세대가 추구하는 속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마트한 속도를 추구한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집중과 소통 시간이 표시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알맞게 직원들은 사용을 하고 있었고
업무 중에는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을 정해두고 집중해서 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 근무를 한다며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가면 퇴근을 하고 다음날 컨디션이 좋으면 근무를 조금 더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는 신혼부부나 어린 아기들이 있으면 육아에 최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며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선순환한다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 직원들의 표정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점이 회사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복장이 캐주얼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있는 행사가 아니면 편안한 복장을 입고 출퇴근을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정장을 입는다고 업무의 집중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한쪽에는 수면실도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식곤증이 나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직원들은 잠깐 낮잠을 자고 온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업무의 효율도가 더욱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이런 제도를 갖춘 회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러한 짧은 휴식이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며 지금은 번아웃 없이 지속 가능한 속도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빨리 문화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무조건적인 속도가 아닌 의미 있는 속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의 첫 번째 장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속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미래 사회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패 깊게 고민했어요. 지난 5일간의 취재를 정리하며 저는 다큐멘터리의 구상을 어느 정도 완료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폐허였던 국가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로 변했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어요. 사실 경제력도 세계 5위 수준이라 충분히 작성 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스타트업 회사를 보고 배운다면 앞으로 신생 회사들도 잘 살아남아서 좋은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방송국에 저희 팀과 취재해온 자료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드디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첫날부터 미국 전역에 히트를 쳤고 시청률은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빨리 두 번째 영상을 공개하라며 방송국에는 많은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생회사와 스타트업도 연락이 많이 와서 좋은 점을 배우고 싶다고 방송에 나온 스타트업 회사와 연결을 시켜달라는 전화도 폭주를 했습니다. 완전 대박이었어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의도치 않게 한국을 방문해서 취재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내서 회사에서 특별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한국 전담팀으로 취재를 바란다는 부탁을 받았어요. 제 인생의 처음 한국 방문이 저를 이렇게 바꾸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요즘 너무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클로이 씨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좋은 내용을 취재를 하고 미국의 한국의 우수함을 더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